저는 결혼 5년 차, 올해로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작년 1월에 아이를 낳고 저는 육아휴직을 쓴 채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쉬면서 2년을 꽉 채우고 내년 초에 회사에 복직을 해서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과 그 중에서도 유치하고 한심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쉬쉬하는 일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사실대로 들려드리고 다 같이 욕이라도 실컷 하다 보면 제 속에 있는 화가 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시댁에는 시아버님이 안 계시고 시어머님만 계십니다. 남편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하고 저는 당연히 아버님의 얼굴도 뵌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고 3살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안 아들들이 결혼 전까지는 전부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에 이어 저희 남편까지 독립하고 어머님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 남은 아들을 뺏어가는 기분이라 살짝 죄송한 기분도 있었는데 처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런 죄송한 마음도 싹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들들한테 무조건 생활비 받아야 한다. 만약 너가 생활비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해라.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니. 라고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말이라서 그냥 불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세상에 그 어떤 여자가 아니요. 저는 어머님 생활비 드리기 싫은데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남편이랑 연애하는 동안 그 집안 상황 이야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장가간 형과 자기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어머니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다는 것도 전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제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굳이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결혼하기 전 확실하게 시댁에 드리는 용돈만큼 친정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행했던 것이었어요. 그 집안 사정에 대해 다 알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지만 저렇게 눈앞에서 대놓고 돈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황이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엄청 기가 세서 결혼 생활이 쉽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시댁에는 재산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어요. 당시의 시가로도 3억 얼마 하던 집이었고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4억이 넘질 않습니다. 아주버님 장가갈 때도 어머님은 한 푼 보태지 못하셨고 당연히 저도 아무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언니가 시집갈 때 친정에서 혼수는 물론이고 형부가 타고 다니던 차도 새 차로 바꿔줬어요. 형부가 집안 도움을 좀 받아서 신혼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무것도 못 받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친정 부모님도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시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을 하시다가 저를 따로 불러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둘째 사위도 차 한 대 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너네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너가 알아서 써라.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결혼 전 어머님에게 용돈을 매달 드리면서도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적금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 형부처럼 신혼집을 장만해서 결혼하진 못했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 5천만 원에 은행에서 대출을 1억을 껴서 방 3개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죠. 그 정도면 저는 신혼집으로서 충분히 만족했고 앞으로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서 살면 몇 년 안에 번듯하게 집장만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와 결혼 준비 모두 충분히 다 하고 남는 상황이라서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3천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당장 크게 쓸 곳도 없고 일단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형부처럼 당신도 새 차를 사고 싶으면 그 돈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당장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한다면서 차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새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사 입는 것보다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우리 2사람 아이 낳고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 착하고 성실한 우리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버님네 부부는 능력은 별로 없으면서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형님은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은 뒤에 쭉 집에서 애 보며 살고 계시고, 아주버님은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저냥 내 식구 먹고 사는 걸로 알아요. 아주버님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아직 과장진급도 못한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도 크게 출세하거나 회사에서 진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든 옆에서 도와서 진급하고 성공할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 집안은 형님 입에서 돈 없다 소리를 달고 다니더라도 막상 돈을 더 많이 벌어올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학창시절부터 혼자 열심히 노력했고,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과외도 받아본 적 없었지만 국립대를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더 좋은 대학 갈 성적은 됐을 텐데 그때 한참 시아버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쉽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를 들어갔다고 해요. 대학 졸업해서도 취직도 빠르게 했고 약간 모자란 장남 대신에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드리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살았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요즘 남자들과는 다른 어른스러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남편으로 아이 아빠로서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다만 남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에게 너무 휘둘리면서 산다는 점입니다. 저희 남편은 말수도 적고 자기 생각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남편을 제외한 그 집안 식구들은 다들 기가 너무 세고 입담이 좋아서 남편을 쥐고 흔들려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시어머니에게 뺏긴 적도 있다는데, 저와 결혼한 뒤로는 제가 시댁 잔소리와 입김을 최대한 차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진 성격이 부드럽고 특히나 혼자 사시는 어머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막아준다고 해도 딱 잘라 끊어내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말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쌍팔년도 구닥다리 시어머니입니다. 결혼할 때 해주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 대접은 제대로 받으려고 하셨고, 며느리에게 눈치는 기본, 시집살이가 몸에 배신 분이었어요. 신혼 때 저희가 아이는 좀 밀어놓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을 때도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낮에 집이 비워져 있으면 어머님이 빈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집안 청소 상태나 빨래바구니까지 전부 점검하고 가셨어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나중에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고 어머님 기분 안 좋은 날 분풀이를 하실 때 사용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매일 저녁 10시에 영상통화로 문안인사 올리라고 하시길래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보다 싶어서 바보처럼 한 달 동안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도 했었어요. 밤 10시에 영상통화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님한테 맨얼굴 보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한 번 생얼로 영통을 했다가 어머님이 저보고 피부관리 좀 하라며 타박을 하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밤 10시까지 화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 달 정도는 매일 저녁 문안인사 올리다가 남편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면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더라고요. 어머님도 다른 말씀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까지 낳고 사는 이유는 순전히 남편 덕분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 속을 다 뒤집어 놓더라도 남편이 대신 사과하고 뒤에서 제 기분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집에 찾아와서 못살게 굴어도 딱 그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끝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았죠. 작년에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달 열심히 적금 넣고 아끼며 살고 있어요. 시댁은 5년 전 남편이 결혼하고 빠져나오면서 어머님 혼자서 그 집에 살고 계시고, 어머님 댁에는 대출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금 나오는 돈이랑 아주버님네와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그럭저럭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시집 온 뒤로 어머님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모습을 본 적 없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부족하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저희는 맞벌이를 하니까 사정이 나은 편인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외벌이의 월급도 적기 때문에 어머님 용돈 드리고 내 식구가 먹고 사느라 항상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매달 어머님에게 50만 원씩 보내면서도 그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어머님께서 약간의 소일거리만 하시더라도 보내는 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전부터 했던 약속이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 그냥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작년 가을 추석에 어머님이 온 가족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침 차례 다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랑 두 아들이 주는 생활비 1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부에서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큰 돈은 아니겠죠. 그 말씀 듣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표정을 살폈더니 당연히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였고 저희 역시도 제가 육아휴직 중인 상태라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돈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용돈 드리고 생활비를 드릴 수가 있지만 요즘은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시어머니한테 50만 원 용돈 드리고 결혼 전 남편이랑 했던 약속처럼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도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려고 했더니 친정부모님은 해준 것도 없는데 용돈 받을 필요 없다면서 그대로 제 통장에 다시 돌려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돈 모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생활비 올려달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들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아주버님이 집안 장남이라서 그런지 어머님에게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았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젠 그 돈 받아서 도저히 밥 먹고 못 살겠더라. 최소 2배는 올려줘야 돼. 어머님 말씀은 애매하게 10만 원, 20만 원 올려받아봐야 매년 한 번씩 돈 이야기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느니 한 번에 2배로 올려서 저희에게 100만 원씩 달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냥 꾹 참고 있었죠. 남편도 100만 원 소리를 듣자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니들은 둘이서 돈도 잘 벌면서 나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 죽겠냐? 네 형은 혼자 벌면서 애도 둘인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글쎄,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아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걸로 보였어요. 이게 참 부모 자식 관계지만 돈이 크게 걸린 문제니까 진짜 뭐라 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아주버님네도 맞춰서 더 드리겠다는 말이 선뜻 입에서 나오진 않았고 눈치만 보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아주버님이 알겠다며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버님 월급이 300만 원 겨우 넘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100만 원을 시어머니 용돈으로 주고 나면 대체 두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지 아무리 큰아들이 돈을 주겠다 하더라도 아들 집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어머님이 집도 자가인데다 혼자 사시니 관리비도 얼마 안 나오고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돈까지 있는데 갑자기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큰아들 입에서 100만 원 드리겠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머님은 의기양양해진 얼굴로 자, 둘째는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시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마련해 주셨더라면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50만 원 드리고 있는 것도 하기 싫은 거 남편 얼굴 봐서 억지로 드리고 있었거든요. 명절에는 한두 번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 어머님 남은 평생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큰 돈을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고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쩔쩔매다가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대답했더니 시모는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이래서 다들 창남이 최고라고 하는 건가 봐. 됐다. 변명 듣기 싫으니까 니들은 빨리 집에 나가봐. 라고 역정을 내시면서 안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더 있어봤자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어서 형님네만 놔두고 저희는 친정으로 건너갔는데
아마 그때 시댁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다 끝나고 찬바람 부는 11월이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이 지난달까지 일하고 회사 그만뒀대. 회사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치킨집 하나 차린다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300만 원 남짓 되는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 어머님 용돈까지 매달 10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정말 회사 그만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아이 둘 키우면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나 보네. 퇴직금 가지고는 치킨집 차릴 돈이 안 될 텐데.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모아놓은 돈 자체가 없었고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3천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라서 치킨집은커녕 전기구이 통닭트럭조차 사기 힘든 돈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1억이나 받아서 지원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님은 자기한테 효도해주고 생활비도 많이 주는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하셨다네요. 사실 어머님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는 재산을 탐내거나 이제 겨우 60대 중반이신 어머님이라 유산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뻔히 둘째 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듯이 첫째 아들에게 1억을 만들어주신 건 어머님이 저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시니까 솔직히 저도 더 이상 어머님에게 잘 대해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어머님은 첫째 아들만 아들로 생각하시나 보네. 그러면 우린 앞으로 어머님 생활비 보태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바로 어머님 용돈을 끊자고 얘기했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알겠다며 제가 하는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12월이 되어 저희가 용돈을 보내드려야 하는 월말이 지나고도 한참 더 지날 동안 입금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참다 못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미야, 왜 지난달 생활비는 아직까지도 안 보내고 있는 거냐? 저도 올 것이 왔다 싶어서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아이 키우고 제가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집에 여유가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 돈 받아서 사업하시는 아주버님한테 2배로 더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들으시고는 그래, 너 생각은 잘 알았다. 하시면서 두 말 없이 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거의 사실상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실제 어머님이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아주버님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떤지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새로 창업한 건 아니고 전에 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많이 주고 장사 잘 되는 치킨집을 넘겨받은 거라고 하는데 처음 이야기한 것과 실제 매출이 많이 달라서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실제 남는 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몸은 몸대로 힘들고 벌이는 예전 회사 다니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에게 드리는 용돈의 대출이자까지 아주버님이 부담을 하니까 완전 죽을 맛이랍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더니 정말 용돈 안 줄 생각이면 나중에 모든 재산은 형한테 다 넘겨줄 거라 하셨다네요. 저희는 진짜 어머님 유산에는 별 관심도 없고 어머님이 매달 가져가는 돈만 아니면 진작에 집장만 하고도 남았어요. 남편도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텐데 형한테만 큰돈 주는 어머님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두 말 않고 용돈 드릴 생각 없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집을 합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치킨집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실제 남는 돈도 거의 없다면서 어머님 댁을 팔아서 두 식구가 한 집으로 살림을 합치고 치킨집에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둘 다 나와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큰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니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들 부부를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어머님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네요. 정작 저희는 어머님에게 드리던 50만 원을 끊고 나니까 매달 적금 하나 더 들 수 있고 솔직히 여유가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복직할 때쯤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두 사람을 쳐다도 보려 하지 않으세요. 이번 설날에도 저희는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 안 갑니다. 대신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치킨집 하나로 이제부터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나중에 다 말아먹고 나서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 그땐 모르는 척 할 겁니다. 어머님도 효자 큰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저희 도움은 필요 없으시겠죠? 우리는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제 결혼 생활이 전부 끔찍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남편과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과정인데 제 이야기라도 한번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한밤중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20대 시절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본사에 취업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하던 일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야근과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반납하고 출근해야 하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남몰래 울며불며 어찌어찌 3년은 버티고 다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되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었고 마지막 3년차 때는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서 악몽까지 꿀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생활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알 수 없는 비명까지 질러대는 바람에 평소에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는 한계라고 느껴서 딱 3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받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젊은 나이에 마냥 놀 수 없어서 1년 준비를 한 뒤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손해도 많이 봤고 쏟아지는 반품과 고객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험이 쌓였고 이제는 6년 좀 넘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수입 자파상이에요. 현재 직원은 2명이고 한 달 매출은 8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오지만 물건값이랑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저한테 남는 돈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일을 해야 하고 제가 월급을 주는 직원들은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하게 퇴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업무 때문에 해외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을 해야 하는 고된 일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단골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 요즘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회사 그만두기 1년 정도 전쯤에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결혼했을 때는 우리 두 사람 모두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과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서 사업자금으로 끌어다 썼고 당시에 제 남편도 회사 생활은 몇 년 했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새집 산다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적금 통장까지 다 가져가서 보태셨다고 해요. 그러셨으면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 정도는 마련해서 돌려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시부모님도 돈이 없다면서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없는 살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다행히도 결혼 뒤에 제 사업이 잘 풀리는 바람에 3년 전 저희도 겨우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고 겉으로만 보면 세상 둘도 없이 착한 효자입니다.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정말 잘하는 아들이었죠.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어서 밖에서 데이트하며 외식을 할 때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1인분을 따로 포장을 해서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지만 때로는 저나 우리 딸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저한테 자기 엄마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합가하자는 말을 했었고, 저는 우리 집이 대궐처럼 넓은 집도 아니라 겨우 방 3개 있는 31평 아파트에서 딸까지 3 식구에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면 불편하고 좁아서 못 산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 전에 남편 돈까지 가져다가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매입하셨지만 워낙 낡고 오래된 집이고 평수도 좁은데 구조까지 별로라서 지금 당장 팔더라도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은 건지 그런 어머님 댁과 저희 집을 팔아서 50평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모시고 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소 2억 이상은 모자라고 대출을 받으려 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합가를 절대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사업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월급이라고 해봤자 300만 원이 안 되고 보통 3배에서 4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제가 벌어서 모으는 돈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집을 사자고 말을 꺼냈던 사람도 저였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거의 90% 이상 제가 돈을 부담해서 지금 사는 집을 구입했어요. 명의도 공동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했고, 집 살 때 대출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대출 역시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남편은 제 허락 없이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었고, 양쪽 집을 팔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생각 역시도 제 허락 없이는 어림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홀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집안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이유를 가져다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어머님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몇 번 합가 이야기를 제게 꺼내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색을 하고 딱 잘라서 선을 그으니까 최근 2년 정도는 제 앞에서 합가 소리를 하진 않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일주일에 3번 정도 퇴근하고 어머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댁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니까 남편이 오며 가며 언제든지 들르고 싶을 때 다녀올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합가하자는 소리도 쏙 들어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자주 어머님 댁으로 보내니까 반면에 저는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날을 제외하고는 굳이 어머님을 찾아뵐 이유가 거의 없었죠. 얼마 전까지 남편과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작년부터 제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을 야근까지 시켰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일을 다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11시, 어떨 때는 12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남편과 우리 딸에게 신경 못 써주는 것이 너무 미안했고, 제가 없는 빈자리에 시어머니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제 딸도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안방 화장실 청소는 물론 남편과 제 속옷 빨래까지 싹 다 해주셨는데 민망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자진해서 도와주시니 너무 고마웠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용돈으로 보답해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작년 연말까지 계속되었고
사실상 제 명의의 제 집이지만 저는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이고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이 와 계시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잠을 잘 시간이고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아침 9시쯤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출근해버린 뒤라서 얼굴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스케줄이 정해진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언제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서로 휴일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딸과는 아침에 느긋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제가 쉬는 날에는 어린이집을 하루 같이 쉬면서 아이와 온전히 하루를 함께하며 놀아줄 수 있었죠. 문제는 제가 집을 오래 비우는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고 그러면서 나몰래 두 사람이 차근차근 다른 꿍꿍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문득 저한테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요즘 많이 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가 왔다 가면서 집안일도 다 해주시니까 솔직히 편하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엄마가 당신이랑 한 번도 안 마주치고 불편하게 만든 적도 없잖아? 솔직히 남편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오기 시작한 뒤로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제 앞에서 시어머니 칭찬을 하고 마치 시모가 얼마나 저를 위해 고생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라고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 용돈을 들여왔습니다. 그 돈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만하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는 했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은 지속적으로 제게 시어머니가 해주는 일에 대해서 어필하고 만약 어머님 모시고 합가해서 살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잘해주실 거라면서 노골적인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매번 우리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기왕이면 두 집을 합치는 게 어때? 어차피 당신은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한 집에서 살아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그때도 제 생각은 변함없었고 차라리 어머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합가해서 사는 것만큼은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은 척도 없이 거절해버리고 다음 날에 일을 하고 저녁 9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어머님께서 제 집 안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뭔가 평소랑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 앉아서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어차피 너 이 집을 일주일에 5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돈 들고 힘도 들고 두 집 살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 나 혼자 사는데 방 3개짜리 집에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부동산에 집 내놨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당연히 어머님이 아파트 팔고 더 좁은 집으로 옮긴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가시던지 말던지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대체 그걸 왜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나 속으로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랑 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팔고 일단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좋고 우리 딸한테도 좋은 일이야.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제가 평소 하던 대로 절대 합가할 생각은 없으니 어머님도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준 것도 없고 집안일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와야 한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남편은 뭐 얼마나 평소에 육아에 신경을 쓰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도와줬길래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친정엄마 도움받아가며 아이 키웠고 남편이 하는 집안일은 오직 딱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일찍 퇴근하던 늦게 퇴근하던 제가 알아서 다 해왔던 일이고 그나마 작년 초부터 어머님이 와서 도와주셨던 거죠.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자진해서 도와주셨던 건데 지금까지 감사하는 의미로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었잖아요. 차라리 앞으로 제가 혼자 다 하고 말지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번 같이 살기 시작하면 다시 분가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어머님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집안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살 필요 없다고 거절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봐주느라 들락거릴 때는 좋다고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같이 살자니까 필요 없다고 내쫓는 거냐? 내가 니네 집 출장 가정부냐고? 그럴 거면 돈이라도 계산 똑바로 해서 쳐줘. 요즘 이런 거 해주면 300만 원씩 준다더라. 지난 11개월 동안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집안일 해준 월급을 톡톡히 쳐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소 제가 100만 원 이상 용돈 드리지 않았냐고, 그리고 언제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고 따졌지만 제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더럽고 치사하다며 2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총 11개월치 2200만 원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무 말 안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편 모습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길래 내가 어머님 모셔와서 일 시키라고 했어. 당신이 나 없을 때 만든 일이잖아. 그럼 월급을 드려도 당신이 드려야지. 라고 화를 내고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편을 들면서 지금 이 집이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집주인이 돈을 내는 것이 맞는 일이랍니다. 너가 언제 내 아들한테 공동명의 해준 적 있냐? 돈 좀 번다고 그거 꽉 틀어지고 유세 부리기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점점 서로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두 여자 싸우는 사이에서 한마디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어머님이랑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서 저는 대신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나랑 살래? 아니면 어머님이랑 살래? 모두 다 같이 사는 건 내 사전에 없어.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다 엎어버린 뒤에 내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아이 아빠로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여기서 저를 선택하면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어머님을 선택한다면 그냥 이혼하고 다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부동산에 집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냥 당신이 좀 양보해서 다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까 분명히 여긴 제 명의 제 집이라고 하셨죠? 저희 이혼할 거니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밀린 월급은 제가 일당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해드릴게요. 가시는 길에 어머님 아들도 같이 데려가세요. 두 사람 모두 나가라고 내쫓았더니 둘 다 벙쪄서 아무 말 못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들이 합가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결국 제가 두 사람한테 못 이기고 합가하자고 할 줄 알았나 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는 다신 두 사람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억울하다고 복장을 두드리다가 저희 집 거실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나는 이대로 못 나간다.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 못 쫓겨나. 야 이년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진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고 보고 있는데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그런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저보고 빨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비나요? 방바닥에 누워있는 시모를 놔두고 저희 딸이랑 같이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남편이 계속 전화해서 빨리 다시 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답장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낮에 조용히 집에 다시 가봤더니 남편도 출근했는지 없고 시어머니도 집에 없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고 저희 여행 갈 때 쓰는 가방을 다 꺼내와서 남편 오시며 짐을 다 쑤셔박아서 현관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짐 현관 앞에 빼놨어. 오늘 저녁에 와서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 바꿨고 만약 이 순간 이후로 내 집에 들어오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저보고 독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지만 어차피 이혼할 예정이라 아무 상관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일해준 건 제대로 돈으로 쳐서 주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한 달 월급 300만 원으로 치고 거기에서 제가 1년 동안 드린 용돈은 다 빼고 계산했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드린 용돈만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1개월 동안 집안일 해주셨으니 어머님 월급 3,300만 원에서 용돈으로 드렸던 1,8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1년 못 채우셨으니 퇴직금은 없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어머님께서 약이 바짝 오르셨는지 바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착실하게 밟았고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제 거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우리 부부가 같이 모아온 통장에서 7대3으로 남편과 나누기로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어요. 그때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기 엄마랑 둘이 살기 싫다면서 다신 합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혼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이제 와서 남편이랑 다시 합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딸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당분간 우리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정엄마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아이도 자기 외할머니를 엄청 좋아하고 잘 따르니까 외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하니 아이도 좋아했어요. 뒤늦게 이혼 서류까지 다 써놓은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연락을 하셔서 다시는 같이 살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들이랑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럴 거면 진작에 이런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준 상황에서 어떻게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얼마 전 서류 제출하고 지금은 3개월짜리 숙려기간 중이에요. 그 안에 제 마음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고 어차피 저희가 살던 집은 전세를 내놓았기 때문에 다시 합쳐서 살 집도 없습니다. 다 끝난 이 마당에 제가 생각해봐도 무슨 생각으로 막무가내 쳐들어왔던 건지. 어머님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 집에 무작정 들어오면 제가 좋다고 반길 줄 알았나요? 세상에 이딴 식으로 합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고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고 싶어요.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남자를 만나더라도 효자는 절대 사절입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가 불쌍하고 눈에 밟혔으면 저랑 결혼하지 말고 평생 모시고 살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내놨던 어머님 집을 부랴부랴 취소하고 둘이 같이 산다던데 그렇게 원하던 합가를 이뤘으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